오늘 주제는 혈액에 어떤 노화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큘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2014년에도 이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는데 그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는 이 드라큘라의 시초는 1897년에 브람 스토커가 소설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흡혈귀 백작의 이름이 드라큘라였어요. 그때 그 이후로 수십 편의 영화에서 이 드라큘라가 등장했죠. 이 드라큘라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 비법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네, 피를 빨아먹고 젊음은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영화, 소설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설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주 고대 오랜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젊은 피를 마셨다, 목욕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귀족들이 아주 건강한 검투사의 피를 마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15세기에는 이제 교황 인도첸 신호가 건강한 소년의 피를 마셨다고도 하는 기록이 나오고 헝가리 왕족 바토리 백작은 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피로 목욕을 하거나 심지어 마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에서 알 수 있는 걸 뭘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거스르고 계속 젊어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나타나 있었고, 그리고 그게 혈액이 그 열쇠이다 라고 하는, 뭔가 혈액이 뭔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이런 기록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혈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혈액은 우리 체중의 약 7%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저는 한 5리터의 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액에 제가 5리터를 갖고 있는데 5리터에서 1에서 1.5리터만 빠져나가도, 아주 급속하게 빠져나가도 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하죠? 수혈을 하게 되죠. 수혈도 뒤에서 잠깐 설명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기능을 살펴볼까요? 기능은, 혈액이 중요한 이유는 혈액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을 하고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혈액에 존재하고 그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역 작용을 하게 되죠. 또 혈소판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역할도 하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혈액에 존재하게 돼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호르몬들은 우리 세포에서 분비돼서 다른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화학 메신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혈액이 생명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료 행위입니다. 수혈은 이제 혈액을 수혈할 수도 있고 혈액에 있는 중요 성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혈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1901년에 처음으로 이제 혈액형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혈액형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수혈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이제 혈액형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우리 의료 행위로 자리 잡았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기 와보니까 젊은 피를 수혈받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젊은 피 수혈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피를 수혈받는다 라고 씁니다. 여기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젊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젊은 피를 수혈받는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젊은 피 수혈 의미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몇 개를 정리해 봤는데, 피는 일단 빨간색이고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고 앞서 드라큘라를 얘기했듯이 뭔가 공포, 폭력 이런 것도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피 한 방울로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는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혈통, 그다음에 혈연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그런 얘기를 쓰고 우리는 혈서를 쓴다라고 얘기도 하죠. 피로 글 적는다. 뭔가 책임, 각오를 다짐할 때도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오늘 강연을 듣고 나게 되면 피하면 떠오르는 게 노화라고 될지도 몰라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2023년 기사인데 자신의 아들의 혈액을 수혈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혈액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혈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블루프린트라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1년에 25억을 자기 건강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 이 프로젝트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어요. 제가 어제 밤에 보다가 잤는데 다는 못 봤어요.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것은 제가 충격적인 것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에 잔대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 알약들을 한 100알이 넘게 먹는데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리고 딱 정해진 식단만 가지고 생활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생활하는데 이걸 보시면 뭐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을 거예요.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고 그러면 이 브라이언 존슨이 시도했다는 젊은 피 수혈 이게 진짜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임상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는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브라이언 존슨이 시도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징그러운 사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젊은 마우스와 노화 마우스를 외과적인 수술을 이용해서 자르고 붙였어요. 그러면 젊은 마우스와 노화 마우스가 혈액이 공유하게 돼요. 파라바이오시스라는 실험입니다. 병체 결합. 파라라는 뜻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시스는 같이 산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이 실험에서는 두 마리 마우스가 같이 붙여서 산다라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마우스를 붙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이 노화 마우스가 젊은 마우스와 연결해서 수혈을 받았을 때 젊은 피 수혈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젊은 마우스의 피를 받은 노화 마우스는 근육이 건강해지고 뼈도 건강해지고 심장, 뇌 그래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생물학적인 나이 또한 뒤로 되돌렸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젊은 혈액 속에는 뭔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기전으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젊은 피를 받아서 다시 활기가 돌까 건강해질까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개체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즉 노화가 됨에 따라서 여러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결국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피를 수혈받은 노화 마우스는 여러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다시 기능이 되살아나요. 결국 여러 가지 상처나 외부 데미지가 왔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젊은 마우스처럼 되돌아가는 그런 회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런 건강 수명만 연장했냐? 많은 과학자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젊은 피를 수혈받았을 때 더 오래 살 것인가? 이런 실험도 수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병체 결합을 한 노화된 마우스를 3개월간 수혈을 받게 하고 그리고 떼어냈습니다. 그 떼어낸 마우스와 그냥
젊은 피를 수혈받지 않은 노화 마우스의 수명을 비교했을 때 병체결합을 3개월만 받아도 수명이 더 연장된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 영국 가디언지 뉴스인데요. 이 동물은 마우스가 아니고 래트입니다. 마우스보다는 조금 큰 실험 동물인데 한 이 정도만 합니다. 근데 이 마우스의 이름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래트의 이름은 시마입니다. 시마. 이 시마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가장 오래 산 기록. 원래 이 래트의 평균 수명은 한 24에서 3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래트 중에서도 가장 최장수 기록을 세운 게 45.5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시마는 47개월까지 살았다고 해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자료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47개월까지 기록을 세웠고 이 시마한테 했던 게 바로 젊은 래티의 혈장을 계속해서 주입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젊은 피에는 뭔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이 분명 들어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액에 어떤 물질들이 그렇게 노화를 조절하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그런 물질들을 찾는 연구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돌려보면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렇게 나뉘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라즈마, 즉 혈장은 혈액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0% 이상. 나머지가 이제 단백질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는 이제 혈액의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거나 면역 기능에 중요한 알부민 글로불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한 4% 정도가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아주 적은 퍼센트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사이토카인들, 다양한 단백질들, 대사체들이 1% 이내로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는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99% 이상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적혈구고 나머지 1% 이내 혈소판과 그다음에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화를 조절하는 데 관여할까요? 그런 결과들이 뒤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는 단백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연구진들은 사람 4,300명 정도의 혈액에서, 즉 혈장에서 한 3,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분석을 해봤어요. X축이 이제 나이고 Y축이 하나하나의 단백질들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나이가 들에 따라 변하게 되죠. 60세 이상 되면은 급격하게 뚜렷하게 변화하는 단백질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체 나이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전체적인 나이를 측정하는데 이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각 장기가 어느 속도로 빨리 늙고 있는지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 연구 그룹에서는 더 많은 코호트, 더 많은 사람에서 더 많은 단백질들을 분석해서 각 장기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각 장기의 노화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이게 각 장기의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환자들 대상으로 분석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빨리 늙고 있는 사람은 향후 몇 년 후에 보행장애가 실제로 왔고 뇌가 빨리 노화가 온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개인의 조직의 노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액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단순히 노화와 질병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어떤 단백질들은 실제 노화를 조절하기도 할까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왼쪽에는 회춘인자, 오른쪽에는 노화 촉진인자라고 제가 붙였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찾아졌어요. 물론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졌는데 간단하게 먼저 단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춘인자는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노화 마우스에 이 회춘인자를 넣어줬더니
근육이 좋아지더라, 뼈가 좋아지더라, 인지 기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결과들을 발표했고, 노화 촉진 인자들은 노화가 됨에 따라 혈액에서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젊은 마우스에 이 노화 촉진 인자를 넣어주면 노화가 촉진돼요. 그리고 수명이 단축되고, 그런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백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혈액에 아펠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아펠린이라는 단백질은 원래 기능이 있긴 한데 2018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이 아펠린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증가하는 단백질로 찾아졌고, 특이하게 이 아펠린이라는 단백질이 혈액에서 노화가 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노화된 마우스에 이 단백질을 주입하거나 노화된 마우스를 운동을 꾸준히 시켰을 때 아펠린이 분비되고, 이 아펠린이 근육의 회복을 촉진한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자 중에는 최근에 보고된 것 중에 혈소판 인자, 플레이틀릿 팩터 4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혈소판에서 분비되는 인자라서 이제 플레이틀릿 팩터 4라고 부르는데,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아펠린처럼 분비가 되는데, 노화된 뇌에서는 이제 신경세포 생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 PF4를 맞은 노화 마우스는 뇌에서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염증도 감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인자 4는 회춘 인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LCF1은 이제 우리 연구진에서 밝힌 결과예요. 저희가 최근에 찾은 이 CLCF1은 아펠린과 약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되면 CLCF1이 혈액에서 감소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증가를 하게 돼요. 이 증가한 CLCF1이 근육과 뼈에 동시에 좋은 작용을 해서 노화된 근육과 뼈를 되살린다라는 결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CLCF1을 가지고 이제 노인성 근감소증이나 노인성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화 촉진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루킨 11이 최근에 보고된 아주 흥미로운 단백질이에요. 인터루킨은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단백질인데, 이 인터루킨 11이 노화됨에 따라서 혈액에서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모든 조직에서 이제 촉진시킨다라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러면 이 인터루킨 11을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 건강수명과 수명이 연장될까? 이 연구진에서는 인터루킨 11을 아예 못 만드는 마우스를 제작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아예 인터루킨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건강하고 한 25% 정도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늙은 마우스에 인터루킨 11의 활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중화항체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중화항체를 이 노화 마우스에 계속 넣어주면 넣어주지 않은 마우스보다 더 오래 살아요. 28.7%까지 오래 살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인터루킨 11은 되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인터루킨 11도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래서 흥미로웠던 거죠. 하나의 유전자만 없애도, 조절해도, 제어해도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우스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노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실험들이 더 거쳐야겠죠. 또 다른 노화 촉진 인자로는 이제 솔루블 FLT1이 있는데, 혈액 내피 성장 인자의 활성을 막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에 따라 증가하게 돼서 이 연구진들이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SFLT1을 놔두고 VEGF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활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VEGF 리간들을 과발현하는 마우스를 만들어 봤어요. 계속해서 VEGF 활성을 높여봤어요.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발현 마우스가 정상 마우스보다 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VEGF1의 활성이 노화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였어요. 그럼 이런 단백질 말고도 혈액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또 다른 노화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뭐가 있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또 다른 물질을 찾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세포의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이제 세포에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와서 다른 세포에 전달이 되게 돼요.
그 소포체 안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RNA도 들어있고, 이런 단백질과 RNA들이 한 세포에서 나와서 다른 세포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럼 노화됨에 따라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진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젊은 마우스에서 세포의 소포체만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젊은 마우스에서 분리한 소포체를 노화 마우스에 주입해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젊은 마우스에 세포의 소포체를 주입하게 되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건강 수명도 더 증가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2024년에 가장 최근에 나온 페이퍼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장에 있는 여러 단백질 조절 물질들 말고, 그러면 혈액에 있는 면역 세포는 노화 조절에 관여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면역 세포만을 분리해서 노화 마우스 혹은 젊은 마우스에도 주입을 해봤어요. 먼저 노화 마우스에서 분리한 면역 세포를 영 마우스에서 분리한 면역 세포를 노화 마우스에 주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명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노화 지표들을 봤을 때 노화가 가속화된다라는 결과를 확인했고, 반대로 노화 마우스에서 분리한 세포의 소포체를 젊은 마우스에 세포의 소포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면역 세포를 젊은 마우스에 주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명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건강 수명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를 보면 젊은 혈액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세포의 소포체, 혈액 세포까지 모두 다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 동물 실험에 한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어떤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니고 노화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노화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노화는 질병이 아니고 진단이 안 되고, 그래서 임상 시험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젊은 혈장을 가지고 노인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폴리스라는 혈액 제제를 만드는 회사의 자회사인 알카이스트가 있어요. 이 알카이스트는 노화연구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노인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뇌질환에 대해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임상 이상으로 수행했던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병 환자 한 50명 대상으로 젊은 사람에서 기증받은 혈장, 분액을 한 10회 정도 투여를 해봤어요. 10회 정도 투여하고 임상 실험 결과를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혈장을 투여받은 이 환자는 그 떨어지는 정도가 완만했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 기간이 길었다라는 결과를 보고했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중요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임상 실험들은 이제 회춘인자를 더 넣어주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면 반대로 이런 노화 촉진인자가 여러 가지 개체 노화를 가속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노화 촉진인자를 그러면 줄여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그런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노화 촉진인자를 희석하는 방식으로 노화 촉진인자를 줄여봤어요. 어떤 실험을 먼저 선행했냐면, 노화 마우스의 혈액을 식염수와 알부민 혹은 이뮤노글로불린이 들어있는 식염수와 섞어서 희석을 해봤어요. 한 50% 정도 희석을 해봤더니 노화 마우스에서 뇌 인지 기능을 확인해봤는데 더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그 이유가 이제 뇌는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 노화 세포가 축적이 될 텐데, 그런 노화 세포가 혈액을 희석한 노화 마우스 뇌에서 완전히 줄어들어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노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마우스에서 시도됐던 그런 행위는 현재 환자들에게 혈장 교환술이라는 의료 행위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신장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혈장 교환술을 이용해서 혈액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나 자가 면역 항체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혈장 교환술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돼요. 안전성에는 문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의료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는 젊은 혈장을 투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환자가 인지 기능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고, 혈장 교환술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노화 방지 클리닉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엑스체인지를 항노화 요법으로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격이 나와 있는데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만 하겠죠. 그리고 이런 혈장 교환술에는 이제 혈액을 희석하는 방법 외에도 여기서 영 플라즈마 엑스체인지, 앞서 얘기했던 젊은 사람의 혈장을 대신 넣어주는 그런 시도도 실제로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혈장 교환술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거예요. 기사도 나왔는데, 그래서 자신의 혈액을 제거하고 신선한 혈액을 넣어주거나 이제 식염수로 이제 희석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거기서 뽑은 자신의 혈장이 뭐 금이다, 자기는 이거를 혈장을 경매에 붙이겠다라는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교환술은 사실은 이렇게 시도를 되고 있지만 사실 FDA에서 경고한 바가 있어요. 2019년과 최근에는 2024년에 FDA에서 이런 혈장을 기증받아서 노인분들에게 수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아주 적은 근거들이 쌓여 있지만 임상적인 근거는 없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회사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혈액을 기반으로 이제 항노화 요법,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노화 치료제 개발, 노화 진단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그런 아마존 창업자, 구글 창업자들이 이제 장수 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노화 연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노화 융합연구단에서도 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를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지원하는 기술을 선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화 치료 파트에서 혈액에 있는 노화 조절인자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을 안 했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비만은 질병입니다. WHO에서 2014년에 처음으로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제약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했고, 현재는 위고비라는 게 출시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매출을 이끌고 있죠. 위고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젯바운드, 또 다른 치료제들이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화는 어떨까요? 2018년에 사실 WHO에서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코드를 부여한 바가 있었는데, 2022년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아마도 노화도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노화 진단, 치료, 지원 기술이 개발되고, 향후에는 비만처럼 노인도 진단하는 대상이 되고 치료하는 대상이 되고 지원하는 그런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으로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